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 채권 가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가격이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백그라운드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뭘 배웠냐 그러면 이거 하기 직전에 제가 배운 게 뭐였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회사에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죠. 월급을 받는 직장에 취직해서 여러분들 임금을 받으면 이게 이제 일종의 여러분들한테는 노동소득이 됩니다. 노동소득이 있는 거죠. 이 노동소득을 가지고 이제 뭘 하냐 그러면 월급 받은 걸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금 내고 또 그 남는 돈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맛있는 거 사 먹고 나머지 돈 가지고 이제 저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1년 동안 일했더니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다. 그 1,000만 원을 어떻게 이제 저축을 할 건데 이 저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죠. 그래서 2,000만 원을 저축하는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은 그지? 나머지 700만 원은 어디다 투자할 건가? 300만 원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 투자한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 저희가 리스크 프리 에셋에 투자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리스크 에셋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할 때 어떻게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이 중에서 몇 퍼센트는 리스크 프리 에셋에 투자하고 나머지 몇 퍼센트는 리스키 에셋에 투자할 건지에 대한 그 관련되어 있는 것 이론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걸 결정하는데 요 300만 원은 리스크 프리 에셋에 투자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리스크 에셋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게 결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이 리스크 프리 에셋에 대한 수익률, 그 다음에 리스크 에셋에 대한 수익률, 특히 리스크 에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됩니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리스크의 정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 리스크 프리 에셋의 그 리스크는 제로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제로인 거지. 그게 데피니션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뭐가 필요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리스크 어벌든의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효용 함수를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벌든의 정도를.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제 그 리스크를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300만 원, 700만 원을 결정했습니까? 제가 300만 원, 700만 원 예를 든 거니까, 그지? 결정하는 방식은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들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저런 어떤 제약식, 이런 어떤 정보 하에서 여러분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300만 원, 700만 원이 나왔죠.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러분들 이제 뭐 중간고사 때도 했겠지만 이런 식의 이제 기대 수익률, Y축이 기대 수익률이고 X축이 리스크를 나타내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면 리스키 프리 에셋 같은 경우는 요 점이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제로인 거지. 그리고 리스키 에셋은 뭐 이런 점이라고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면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어떤 이 직선, 이걸 보통 이제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이라고 그랬죠. 요게 이제 일종의 여러분들 제약식이 되고 요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과 여러분들의 효용함수를 대표하는 인디퍼런스 커브가 있겠죠. 이런 식의 인디퍼런스 커브가 있으면 이런 인디퍼런스 커브가 접하는 요 점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30%는 리스크 프리 에셋에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리스크 에셋에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30%와 70%를 계산을 했습니다. 결국 계산하는 게 이제 Y 값이었죠. Y가 뭐 30%냐, 뭐 70%냐, 30%면 이게 70%면 리스크 에셋에 투자하는 거고, 그지? 나머지 1 빼기 Y가 0.3이면 30%는 리스크 프리 에셋에 투자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1,000만 원을 저축할 때 얼마만큼을 리스크 프리 에셋에 알로케이션하고 나머지 돈은 리스크 에셋에 알로케이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기대 수익률과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있습니다. 위험의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게 알고 있으면, 아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30%는 리스크 프리 에셋에 투자하고 70%는 이제 리스크에 투자한다고 이제 여러분들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형을 저희가 이제 배워보기 때까지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의 관점은 뭐냐 그러면 도대체 이 리스크 프리 에셋은 둘째 치더라도 이 리스크 에셋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 리스크 에셋이 현재 세계에서. 여러분들 이 리스크 에셋을 하나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주식이 있죠. 주식이 보면 여러분들 주식이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도 있고 LG화학도 있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무수히 많죠. 그치?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자, 이제 이 주식 중에서 어떤 주식을 내가 선택해야 되지? 이런 이제 문제가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도 뭐 많이 있죠, 그지? 채권도 국채가 있지. 우리나라 국채가 있고 미국 국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베트남 국채도 있고 그지? 중국 국채도 있고 그리고 회사채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회사채도 있고 혹은 어떤 뭐 제2금융권의 회사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회사채들이 또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고민이 있는 거죠. 그 각각의 어떤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듯이 기대 수익률이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다 알려져 있으면 그거 보고 내가 지금 내한테 맞는 걸 선택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기대 수익률이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대개의 경우에 알려져 있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주식 수익률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주식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오늘 주식 사면 여러분들 오늘 주식 사면 이게 뭐 오늘 주식 가격이라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죠. 근데 이 주식 사면 내가 연말에 뭐 받습니까? 배당금 받죠. 배당금 받고 또 내년에 이거 주식 팔면 뭐 받습니까? 주식 가격이 있겠죠. 그지? 요거와 요거의 차이가 일종의 여러분들이 이게 차이가 파지티브이면 내가 오늘 주식 산 걸로부터 산 것보다는 이게 이제 만약에 파지티브다. 요거의 디퍼런스가 파지티브이면 그러면 여러분 돈 번 거고 그지? 이게 네거티브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을 잃은 거죠. 그지? 이게 네거티브이면 돈을 잃은 거고. 그랬을 때 요거를 오늘의 주식 가격으로 나누어 준 거. P제로 나누어 준 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수업 시간에 배웠던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주식 시장에 투자했을 때 리턴인 거죠. 근데 요게 지금 당장 내일 주식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일 배당금을 올 연말에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니까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여러분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그 정보가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어떤 기대 수익률이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기대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주식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알면, 그렇지? 이 주식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알면, 그러면 오늘 주식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고, 그러면 내일은 주식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모형을 이제 배워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알면, 그러면 내가 오늘 채권을 샀을 때 내일 이 채권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판단해 볼 수 있죠. 그 모형에 기초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뭘 배우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 토픽이 또 지나가면 주식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그 주식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러한 모형에 기초해서 내가 어떤 채권을 사야 될지 그리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챕터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주식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살펴본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어떻게 주식 가격 혹은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살펴본다라고 해서 이런 어떤 토픽을 보통 밸류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가격 밸류에이션 혹은 주식 가격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살펴볼 건데 그 가격이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아주 간단한 모형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번 챕터에서 차근차근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까지는 기대 수익률이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위험 정도가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세상에 두 개의 에셋밖에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리스크 프리 에셋이 있고 리스키 에셋이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의 리스키 에셋의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 프리 에셋의 기대 수익률이나 스탠다드 디베이션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돈,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이 1,000만 원의 돈을 리스크 프리 에셋에 얼마만큼 할당하고 나머지 돈을 리스키 에셋에 얼마만큼 할당할지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본 원리를 배우는 걸 공부했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뭐냐 그러면 그 특히나 리스키 에셋의 기대 수익률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런 겁니다. 이 정보가 알려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기업이 결정이 되는지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채권 가격 혹은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알려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알아야 되고,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알려면 주식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먼저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살펴보고, 다음 토픽에는 주식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본 모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이번 챕터를 배워야 되는 챕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은 이제 뭘 볼 거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채권이 뭐냐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가격을 말하기 전에 여기 보면 채권 본드 프라이스 앤 일드라고 되어 있는데, 일드가 무슨 말인지, 프라이스가 무슨 말인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드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프라이스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가격인 거지. 그건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드가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채권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이미 수업 전에, 그러니까 이번 학기 시작할 때 이미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채권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채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러한 채권들의 가격이 결정되는 모형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형도 무수히 많이 있겠죠. 사람들마다 다 내일 주식 가격이 오를 거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내일 오를 거야. 혹은 LG화학 주식 가격이 내일 오를 거야. 라든지 아니면 내일 떨어질 거야. 이런 식의 말들을 합니다. 또 떨어진다, 오른다로 말하는 건 다 뭐냐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 모형이 있는 거겠죠. 근데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로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주식 가격이나 채권 가격에 결정하는 모형이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무수히 많이 있는 모형 중에서 오늘은 그래도 이 학계에서,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의 이제 그 현실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모형 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채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채권은 이제 이 본드가 뭐냐 그러면, 본드는 다르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차용 정수입니다. 여러분들 빚내면, 빚내고 돈 빌리면 그게 이제 써주겠죠. 증명해 주는 게, 그게 이제 차용 정수입니다. 그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국채라는 건 뭐냐면은 국가가 쓰는 차용 정수입니다. 사채는 민간이 쓰는 차용 정수를 사채라고 부릅니다. 사채에는 회사가 쓰면 회사채라고 부르고, 그지? 은행이 쓰면 은행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여러분 개개인이 쓰는, 또 여러분들 개인한테 돈 빌릴 수 있겠죠. 그때도 만약 여러분들 이렇게 써주면, 증명서를 써주면, 차용 정수를 써주면 그것도 사채입니다. 사채는 모든 민간이 쓰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볼 거는 뭐냐면, 이런 이 차용 정수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를 본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차용 정수라는 것 자체는 그냥 종이 조각이지만, 결국은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돈 빌려주고 빌리는 가격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 뭡니까? 은행에 가면, 아니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 1,000만 원 저금하면 나중에 이자 받죠, 그지? 그게 일종의 이제 채권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자하고 채권 가격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국채를 발행한다는 그런 거는 정부가 차용정수를 씁니다. 차용정수 써서 내가 저기 1,000만 원짜리 차용정수를 썼다 그러면, 내가 1년 뒤에 1,000만 원 갚아줄게. 그리고 이자율은 몇 %야. 이렇게 쓰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줄 테니 나한테 지금 돈 줘. 그러면 내가 1년 뒤에 원금 줄 때, 그때 그러면 여러분들 1,000만 원 주면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 오늘 줬다가 내년 1년 뒤에 1,000만 원 받으면 그때 이자율 제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채 발행을 했는데, 아니면 차용정수를 발행했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다 1,000만 원 내가 1년 뒤에 갖겠다고 하면, 당연히 오늘 내가 이 국채 주면서, 여러분들 돈 받을 때는 얼마 내가 국채란다. 차용정수 주면서
내가 1,000만 원 1년 뒤에 갚는 거야. 자, 여기 자격용수 있어. 그러면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돈을 받을 때에는 얼마 받겠습니까? 뭐 8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받겠죠. 그 사이에 있는 그 1,000만 원과 900만 원 사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자를 포함하고 있는 거겠죠. 그게 이제 채권 가격입니다. 이제 요 정도까지만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챕터의 토픽들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